마약류에 취한 채 운전하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염 씨가 의사로서 양심을 저버린 채 돈벌이에만 급급했고 자신을 믿는 환자들을 성적 대상화까지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오늘 오후에 1심 선고가 나온 거죠. 판결 내용을 좀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성폭행 혐의 등을 받는 의사 연모 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염 씨가 마약류 남용을 예방해야 할 의사로서 양심을 저버리고 돈벌이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염 씨의 범행 때문에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가 약물의 영향력에서 제대로 벗어나지 못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망사고를 일으켰다고 덧붙였습니다. 성폭행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염 씨가 의사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믿고 있는 환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고 그 과정을 촬영까지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판결 선고 직후 피해자 측은 염 씨가 선고 이틀 전 피해자 한 명에 500만 원씩 기습적으로 공탁했다며 양형에 참작받기 위한 보여주기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얼마나 반영할지 걱정했지만 유리한 요소로 많이 반영되지는 않은 것 같다며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염 씨는 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신모 씨에게 프로포폴과 케타민 등을 투여하고 진료 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수사 결과 염 씨는 수면 마취 상태인 여성 10여 명을 불법 촬영하고 일부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수십 차례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선처를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또래 여성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24살 정유정. 1심과 2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정유정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정유정의 범행 동기나 피해자와 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게 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집을 찾아가 준비해온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했습니다. 과외앱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자녀의 과외교사를 구하려는 어머니인 척 속이며 접근했던 겁니다. 범행 이후엔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시신을 훼손해 낙동강변에 유기했습니다. 가족들과 겪어온 불화를 살인을 통해 분풀이하고 싶었다는 게 범행을 저지른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잔혹하게 계획범죄를 저지르고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정유정이 개선될 여지는 없다면서 사형을 구형해왔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사형은 아주 예외적으로만 내려져야 하고 정유정의 불우한 성장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정유정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다며 60통 가까운 반성문을 법원에 내면서도 무기징역이 너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의혹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것을 놓고서 여야가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이준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반응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표 기소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를 새로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에는 검사 출신 유상범 의원을 임명하고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하고 검사 탄핵이나 판사 선출제까지 거론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4개의 재판을 받을 상황에 처했다며 이만하면 당대표직에서 내려오라고도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재판 지연이니 대표 연임이니 하는 전략으로 대선에 출마해 보려는 꼼수부터 버리십시오. 다 내려놓고 재판에나 온전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또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이 대표의 반응을 되돌려 이 대표의 삶이 범죄 소설보다 흥미롭다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처음 쌍방울 수사에 나선 것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었지만 기소하지 못하자 엉뚱한 대북 송금으로 기소했다며 누가 봐도 별건 조작 기소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은 명백히 정치 기소입니다. 당 정치검찰 사건조작대책단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 기소에 영향을 끼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1심 판결까지 정치 재판이라고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판사 탄핵을 검토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즉답은 피했지만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검찰과 법원에 어떻게 대응하고 처벌, 응징할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다음 달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여는데요. 이 경선 규칙이 확정됐다고요? 네, 오늘 오전에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기존의 당원 투표 100%였던 경선 규칙 변경을 의결했습니다. 다음 달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 8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를 반영하기로 한 건데요. 김민전 수석 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전당대회 땐 당원 투표만 반영했는데 갑자기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크게 반영하는 건 제도의 안정성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총선 참패는 당원이 아닌 저희 책임인데 그 비율을 축소하는 게 맞느냐는 의견도 나왔다며 오는 19일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거쳐 비대위 의결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민심 반영 비율이 몇 %이냐 이것이 혁신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앞서 여상규 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원당규 개정특위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20% 또는 30% 반영하는 두 가지 안을 확정짓고 비대위로 넘겼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무산됐다고요? 네, 일단 오늘은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난 10일 민주당이 법사위 등 11명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며 여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야당이 여당 몫이라 남겨둔 정무위 등 7곳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를 두고 꽉 막힌 대치 속에 물밑 접촉마저 신통차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단독이라도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법상 관례를 들어 더 협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의장님께서 결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기회를 줬는데도 거부하는 걸 마냥 기다려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이러한 관습 헌법에 준하는 국회의 관행을 반드시 엄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엄숙히 그리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만 우 의장은 여야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며 오늘 중에라도 양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위해 중재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여당 일각에서 야당이 모든 상임위를 독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7개 상임위라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것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네, 주식을 빌려서 팔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이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개미 투자자들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전면 금지됐던 공매도가 내년 3월 이후 재개됩니다.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했던 거래 조건은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됩니다. 금융당국이 관련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지금 배포해드린 공매도 금지 연장 보고 참고 자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개최된 임시금융위원회에서 한국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6월 30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었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2025년 3월 30일 일요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지난 11월 5일 금융위원회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증시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정부와 유관기관은 공매도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여 공매도 금지 이전에 발생한 총 2,112억 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발견하고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금융거래소는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은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연내 준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도할 것이며 중앙점검 시스템은 한국거래소가 2025년 3월 말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공매도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제기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다시 반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집단 휴진 날짜가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는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동시에 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연석회의에서 단일 대우로 싸우겠다는 의지를 다졌고 의대 교수들도 잇따라 휴진 동참을 결의하는 등 대규모 휴진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대해 다시 한번 강경 대응의 뜻을 밝혔죠. 네, 정부는 오늘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면서 불법 행위가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는 겁니다. 앞서 정부는 개원일을 상대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는데요. 특히 예약된 환자에게 동의와 치료계획 변경 없이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15조에 따라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환자들의 불안이 크다며 의사들이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의료개혁 특위를 통해 구체적인 의료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들도 함께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은 병원들이 18일 휴진에 동참할 것인지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마지막 날인데요. 실제로 얼마나 휴진에 나설 것인지 가늠해 볼 수 있어서 내일쯤 발표될 신고 결과가 주목됩니다. 네, 정부가 이처럼 압박을 이어가고 있지만 의료계는 집단 휴진을 위한 동력을 모으는 데 집중하는 상황이죠. 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오후 대한의학계와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와 비공개 연석회를 열고 집단 휴직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회의 이후 참석자들은 의협 중심으로 단일 대우를 꾸리고 굳건하게 뭉쳐서 나아갈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가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다음 주로 예고된 휴진 사태를 막을 수 없다며 정부는 의협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도 집단 휴진에 힘을 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어제 저녁 긴급총회를 열고 오는 18일 예정인 집단 휴진과 촌궐기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빅5 대형병원은 물론 전국 40개 의대의 수련병원 상당수가 휴진에 나설 전망입니다. 또 이와 별도로 서울의대 교수들은 오는 17일부터, 연세의대 교수들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하겠다고 밝혔고 가톨릭의대와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는 오는 18일 휴진 이후 상황에 따라 무기한 휴진을 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물론 응급환자와 중증환자, 분만실 등에 대한 진료는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어서 진료에 차질을 빚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의대 교수 등 여러 직종의 의사들이 휴진 참여의 뜻을 밝히는 만큼 의료 시스템의 줄 여파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오는 18일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 예고된 가운데 환자 단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휴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는 오늘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의 집단 휴진 결의를 보며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 휴진과 무기한 휴진 결의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이런 상황이 다시 벌어지는 걸 막기 위해 제도와 법률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색 순위를 조작해 소비자를 기만한 쿠팡이 1,400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 조치됐습니다. 1,400억 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체에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동건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 시장 1위 사업자인 쿠팡이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의 구매 후기 작성 등으로 검색 순위를 조작한 행위를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로 판단하고 1,400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 조치했습니다. 1,400억은 유통업체에 부과된 역대 최대 과징금 규모입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자기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의 구매 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서 중개 상품보다 자기 상품만을 검색 순위 상위에 올리는 위계 행위를 해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쿠팡의 상품이 입점업체의 상품보다 더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해 쿠팡 상품을 구매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징 매입 상품과 PB 상품의 검색 순위 점수를 1.5배 가중하는 등 3가지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중개 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만 개가 넘는 자기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습니다. 쿠팡이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한 상품들은 판매가 부진하거나 납품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로 한 상품도 포함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쿠팡의 자기 상품 노출 수와 총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반면에 쿠팡의 온라인 쇼핑몰 입점 업체는 검색 순위 상위에 올리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2,000명이 넘는 임직원이 조직적으로 PB 상품에 긍정적 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7,000여 개의 PB 상품에 7만 개가 넘는 구매 후기를 작성하고 평균 4.8점의 별점을 부여해서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되기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임직원 바인을 실시한 쿠팡의 PB 상품은 판매량이 증가한 반면 다른 입점업체 상품 판매량은 감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은 공정위의 결정은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 조치라며 반발했습니다. 공정위가 로켓 배송을 소비자 기망 행위로 판단하며 특히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이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것은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행정소송으로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며칠 안에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임박했다는 신호가 국내외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는 건데 평양에서는 푸틴 맞이 준비에 돌입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은정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며칠 내로 북한을 방문한다는 대통령실의 언급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기간 중 현지에서 고위 관계자가 언급한 내용입니다. 현지 시각 12일 밤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푸틴 대통령의 방북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중앙아시아에 와서 북한의 핵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얘기하고 있고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협력 문제를 논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앞으로 다가온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과 비슷한 시기에 전개되는 한국과 중국의 외교 안보 전략 대화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를 전부 고려하면서 철저하게 주변 주요 우방국들 그리고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들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과 궤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순방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가 푸틴 대통령의 방북 사실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일본 NHK 방송은 러시아 정부 고위 관리 등을 인용해서 푸틴 대통령이 다음 주 초 북한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했던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북한을 답방하면 지난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에 방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9년 만에 열리는 한중 외교안보 대화가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조율되고 있어서 푸틴의 방북 시기와 겹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한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는 대형 구조물이 설치된 정황도 포착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가 평양 김일성 광장을 촬영한 11일자 위성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광장에 있는 연단 바로 옆에 기존에는 없던 대형 물체가 눈에 띕니다. 내각종합청사 건물과 대외 경제성 건물 인근에도 구조물이 놓여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 중국과 러시아 고위급 인사 방북이나 열병식을 앞두고 김일성 광장에 이런 구조물을 설치하고 인력을 동원해 훈련을 실시해왔습니다. 이번에 촬영된 사진만으로는 대형 구조물의 용도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열병식 준비 움직임이 전혀 없는 만큼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앞두고 대규모 행사를 미리 연습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신민정입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북한군의 군사 분계선 침범과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최근 접경 지역에서 일어난 남북 관계 관련 사안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임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최근 문제들에 대해 최선을 다해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전협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 보장을 위해 상황을 완화한다는 조사 목표를 설명했습니다. 지금 여의도에는 정치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치만 보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어제 여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위원들의 의결로 해병대원 특검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강행 이후 국회 보이콧에 나선 국민의힘은 따로 민생을 챙기겠다면서 15개 특위를 가동했습니다. 여기에 어제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여야 대치정국은 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헌정 리스크가 되지 않아야 한다며 신속한 재판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검찰이 터무니없는 혐의로 기소했다면서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원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국회 상황, 여야 원내대표 목소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출구 입구가 없습니다. 지금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비정상적인 국회 상황은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다시 이 의회 정치 복원을 위한 용단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국회의원 세비 23억 원을 탕진하는 꼴이 됩니다. 국회의원이 세비 루팡, 월급 루팡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네, 오늘 정치권 이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치원 시간엔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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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야의 이 강대강 대치가 예상했던 대로요. 21대보다 22대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지금 5월 말에 22대 국회가 시작됐는데 지금까지도 여야가 손을 잡고 뭘 하는 모습을 보질 못했어요. 두 분이 워낙 또 정치권에 오래 계셨으니까 해법을 좀 나름 갖고 계실 것 같아서요. 먼저 신경민 의원님, 그 원내대표시라면 어떻게 풀으시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무조건 국힘당은 들어가야죠. 무조건 국민의힘이 들어가야 한다. 지금 국회를요. 개헌하고 법률을 바꿔서 제1국회, 제2국회로 만들지 않는 한 그건 불가능하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법사위를 내놓으라고 민주당한테 요구하는 것은 민주당이 그건 귓등으로도 안 들을 거예요. 그건 메아리가 없는 얘기고. 국회에 계실 때는 그때는 이 당이 법사위를 가져가지 않았나요? 그렇죠. 저도 법사위를 했는데 법사위 할 때는 박영선 위원장 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야당 시절에 했는데요. 근데 지금 법사위를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은 김도우 위원장 책임도 있습니다. 직전 위원장이 김도우 위원장인데 김도우 위원장이 철저하게 마크맨을 했거든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제 법사위를 지금 민주당이 해야 될 이유는 몇 가지 있잖아요. 그건 평론가들이 너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최혜병 문제도 있고 이재명 대표권도 있고 그래서 법사위는 무조건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국회가 열리지 않고요. 만약에 지금 이 자세를 가지고 한다면 국회는 못 열립니다. 그럼 제1국회, 제2국회 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그러면은 법사위의 그 위상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걸 가지고 여야가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건 그건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법사위를 그러면은 지금 자규 수정 그걸 가지고 거기서 딱 게이트 키핑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가지고 그럼 국민들을 위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건 가능하지만 법사위 안 주면 안 되겠다라고 만약에 여당이 버틴다면 그건 안 됩니다. 지금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이제 것이고. 이제 안 돼요. 이제 이제는 들어가야 안 되고, 한다. 안 되면 들어가야 되는데 21대를 보면 그때 재헌절 때문에 그때도 합의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그냥 일단 다 가져가. 그런데 그때는 여야가 지금하고 반대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하지만 민주당이 여당이었으니까요. 지금은 여당인데 뭐 다 가지고 우리는 특위로 할래? 이건 전략도 아니고요. 이건 아주 유치한 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김재원 전 최고위원께서 원내대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신경민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야당에서 생각하기를 지금 국민의힘은 들어올 수밖에 없다. 뭐 국회에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지금 상황에서 별 수단이 없을 거다라고 7개 상임위원장 받아라.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알고 있는 거고요. 있잖아요. 또 더 나가서 7개라도 받지. 지금 줄 때 받지. 그것도 좀 있으면 안 준다. 뭐 그런 정도로 놀려도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오늘 본회의 열어서 처리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본회의가 아직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그만큼 이 지금 궁색한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뾰족한 수도 없고 지금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농성만 할 수 없으니까 특위도 만들어서 하는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언제까지 갈 수 있느냐? 우리 신경민 의원님은 7월 17일 재헌절 이야기했는데요. 그거보다도 지금 예를 들어 특검법을 민주당이 법사위 상정했잖아요. 법사위 상정했고요. 다음 달 초에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처리를 하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회 제2의결로 넘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는 꼼짝없이 들어가서 부결 버튼을 눌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108석이죠. 네. 만약에 안 들어가면 제2의결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지금 농성을 하고 뭐 특위로 하더라도 그때까지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그러면 그때까지 농성하다가 부랴부랴 본회의에 들어가서 이거 반대하러 들어온다. 이것도 얼마나 모양이 우스워요. 그럼 그 전에 어떤 형태로도 무슨 계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여당 원내대표라면 일단 지금 당장에 야당 원내대표를 만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가 끝까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 언젠가는 민주당에게도 좋지 않은 때가 온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지금부터 물밑 대화를 하자라고 해서 끌어내야죠. 추경호 대표는 오늘도 기자들하고 만나서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의회 정치 복원을 위해서 용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던데. 용단 내릴 사람들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언제 교도소 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특검법도 통과해야 되고 계속 공격을 해야 되는데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이야기해도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지는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당에서도 뭔가 지금 이제 움직여야 될 시간이 온 거죠. 7개 상임이라도 받아야 한다. 두 분 다 같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검찰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는데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닷새 만이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가지고 정말 소설을 쓰고 있는데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고 정치 공작이다. 한결의 분석 절차와 함께 수사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최대 수혜자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모두 800만 달러, 1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북한으로 넘어간 과정에 이 대표도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본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 챙기고 안보 경제 챙기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선 이제 대표님이랑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랑 통화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요. 좀 봐주시면 네. 그 당원당규 개정 관련해서 생년부지 얼굴도 모르는 이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
것과 함께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나하고 대지도 아무도 안 합니다. 나를 증인도 못 부르는 사람들인데 수많은 돈을 날리고 15명인가 구속됐어요. 아니 사업하는 사람 기업인지 본인이냐고. 피고인에게는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강력하게 추진할 동기가 있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판결문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표님, 쫄리면 지는 겁니다. 주변에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절대적 두려움과 공포감도 느껴집니다.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쫄리면 지는 겁니다. 자, 검찰의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유죄 판결 닷새 만에 1심에서 이제 9년 6개월 나왔었죠.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는데 예상했던 기소라고 보세요? 뭐 당연히 예상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그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행위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 처음부터 어떻게 기획이 되고 어떻게 추진이 되었고 송금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전부 다 드러났거든요. 그리고 그 증거 조사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은 증언과 관련 문서들이 전부 이 뒷받침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그냥 단순히 나는 모르는 일이다 또는 뭐 그 문서 조작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입증이 된 상태에서 유죄 판결이 되었기 때문에 검찰은 지난해에서 그 지난해 9월에 영장이 기각될 당시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다시 법원에서 심리를 제대로 해보고 그 다툼의 여지가 없는 정도로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거든요.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이제 기소하는 것이 맞죠. 그렇군요. 신경민 의원께서는 검찰의 기소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해 9월 때는 영장이 기각됐었단 말입니다. 영장 기각됐을 때 그때 유창훈 부장판사, 영장 전담 판사가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쭉 이건 뭐 입증이 위증교사 부분은 뭐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소명된 보인다. 걸로 봤거든요. 그건 이제 곧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그건 나오게 돼 있고요. 그때도 유 판사가 그거에 대해서는 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본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다툼의 여지를 이번에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물론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것을 이화영 부지사를 하면서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본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1심 차원에서는 굉장히 큰 거고요. 그 9월 그게 27일 새벽에 이제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수원지검이 쭉 수사를 계속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사실은 연초에 이 선고가 나오는 시점이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재판이 늦어진 거죠. 늦어지면서 이제 6월 7일로 된 거죠. 그래서 검찰이 6월 7일을 굉장히 기다려왔다고 들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 선고를 보고 결국은 검찰이 바로 지금 기소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요? 더 이상 민주당에서 아무리 다퉈봐야 증명력 부분에서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요, 이 여러 증거 가운데 취사 선택을 한 것 같다라는 거 하나 하고 또 국정원에서는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위해서 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정원 자료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판사 그 부분이 이번에 신부장 판사죠. 신부장 판사가 그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는 유불리가 있는데 이화영 부지사한테 불리한 부분을 많이 채택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국정원 문건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문건은 비밀로 분류가 돼가지고 이것을 본 사람은 아주 우리나라의 극소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증명력은 판사가 인정을 한 거고 증거 능력 부분을 가지고 지금 다툼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긴 좀 힘듭니다. 그러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일단 1심에서는 이 신부장 판사는 그 증명력이나 증거 능력 면이나 해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심 수준에서는
분명히 태도를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2심에서 싸우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1심 판결을 가지고는 더 이상 이걸 가지고 다툼을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제가 하나 첨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남북한 관계법에 대해서 별로 주목을 하지 않는데 이게 사실은 국제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유엔의 대북 제재가 있고 이게 지금 강대국들이 전부 다 대북 제재를 어기는 쪽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고 있거든요.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대북 제재를 어기고 그러면은 그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 엄청난 불이익을 줍니다. 국제 무역에서 아예 그냥 퇴출시키는 조치를 매년 몇 건씩 취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지금은 기소 단계지만 만약에 기소와 1심 단계지만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되면은 우리나라의 굉장히 고위층이 그 당시에는 경기도지사였고 지금은 야당 대표인 사람이 대북제재법을 어긴 거예요. 이건 국제적으로 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것을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밀하게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치밀하게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께서는 이제 검찰에서도 이제 일을 해보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검찰이 지난해 영장 기각된 이후로 계속 수사를 해서 증거를 더 보충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증거를 확보한 것 같습니까? 재판부에서? 그러나 어쨌든 그 이화영 부지사가 재판부에서 어떤 검찰의 증거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 이화영 부지사가 기소된 후에 수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다만 검찰에서는 그 수사를 해서 공판 과정에 공판 수행 과정에 훨씬 실체적 진실에 더 접근을 한 것이겠죠. 증거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뭐 증인 신문 과정에서 그 정황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훨씬 수사의 그 내용이 풍부해졌고 그에 대해서 재판에서도 더 실체적 진실 관계가 더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그 과정에 그 이화영 부지사는 당초에 범죄 사실 전체를 시인하는 듯이 진술을 하다가 그 부인이 저 재판 과정에 개입을 하고 변호인을 바꾸고 그렇게 해서 또 앞에서 진술한 것을 번복하고 그러면서 앞에 진술한 내용은 여러 회를 먹고 술을 마시게 해서 그때 저 쏘갔다 뭐 그 허위 진술했다 이런 주장까지 해온 것인데 이것이 전부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주장을 계속하면서 검사 특검을 하겠다. 검사 탄핵을 발의해 놓은 상황이잖아요. 검사 탄핵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이 전체적으로 민주당의 지금 이 정치적 쟁점 내지 정치적 주장이 전부 1심 판결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 인정이 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아직 뭐 이제 기소를 한 상황이고요. 재판이 정식 재판이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았고요. 앞서 이거 재판부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의원님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미 그 검찰이 다 회유했다 일종의 이화영 전 지사를 회유했고 또 증거도 조작했다라는 의혹이 있는 만큼. 특검으로 풀어야 한다라고 해서 특검법 발의해 놓은 상황 아니에요? 발의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빨리 국회가 원구성이 돼서 정상화돼서 처리를 하려고 그러는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이화영 재판에서 증명력을 인정을 하고 증거 능력 부분을 어떻게 된 건지를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에서 굉장히 큰 쟁점이 될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검찰의 신뢰를 흔들어야 되는 것이 현재로서는 민주당의 주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이제 4개 재판을 받게 됐잖아요. 4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이번에 기소한 검찰청은 이제 수원이기 때문에 뭐 서울 수원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될 정도로. 당대표 수행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그 지적은 뭐 오래된 지적 중에 하나인데요. 이미
이재명 대표가 당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 재판을 구체적으로 따지면 일주일에 4번은 아니고요. 예. 사실은 2점 얼마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예.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재판도 있고 뭐 예. 2주에 한 번 열리는 재판도 그렇군요. 있고 그래서 예.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일주일에 2점 몇 회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4개가 같이 겹치는 때가 있을 수는 있죠. 예. 그러나 그렇게 따지면 그냥 숫자상으로 일주일에 4번이다라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는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지금 재판이 지금 4개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하고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이렇게 묶어서 하나 있고 또 위증교사 사건이 있고 이번에 또 대북송금 사건 이렇게 4건의 재판을 이제 받게 됐는데요. 이 4건의 재판 가운데 이 대표 입장에서 가장 불안한 사건은 뭐라고 보세요? 이 형의 선고가 예. 가장 많이 될 사건은 대장동 백현동 사건일 겁니다. 예, 대장동. 백현동. 그런데 사실 형의 무거움 예상했을 때 엄청나게 이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죠. 예, 가능성이. 그러나 그것은 거꾸로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그냥 하염없이 끌고 가는 전략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시간적인 지연 전술만 예, 쓰면 예. 되니까 괜찮고 예. 가장 그러면 제일 먼저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은 재판이 오히려 제일 두려울 수 있거든요. 예. 저는 위증교사 사건이 제일 위증교사 두려울 거라고 사건이요? 봅니다. 예. 이것은 사실 쟁점도 분명하고 예. 지금 이미 주요 증인들은 다 진술을 증언을 끝낸 상태거든요. 예. 지금 이제 사실 오로지 그 시간 끌기용으로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증인만 이재명 대표 측에서 한 6명 정도 그 신청을 해서 재판부에서 증인 신문을 두고 있는데 그렇군요. 예. 이건 아마 일반적으로 예상하기를 금년 내 선고가 된다는 것인데요. 그것도 올 가을쯤 만약에 선고가 되어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면 그러면 항소심 대법원은 더 짧게 시간이 갈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대선 전에 뭐 집행유예 판결이라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그러면 불체포 특권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다른 재판부에서 법정 구속을 하면 구속될 수도 있고 또 피선거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대선 주자로도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선거법 위반 사건과 선거법 위반 사건은 그러나 또 담당 판사가 계속 뭉개고 있다가 사표를 내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재판이 그렇게 진척이 많이 되지 않았는데 이 위증교사 사건은 일반인들이 주목하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가장 지금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옥죄는 그런 사건이 되어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그 영장을 기각한 판사조차도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미 수사 기록상으로도 이거는 범죄가 인정되는 것 같다라고 판사가 그렇게 의견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재판이 제일 두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신경민 의원님, 이 4가지 재판 지금 뭐 1심 결과 나온 게 하나도 없고요. 또 다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4개의 재판 가운데 이 대표 입장에서 가장 불안한 사건은 뭐라고 보세요? 김 의원 지적이 맞아요. 그렇게 똑같이 보시는군요. 위증교사는 지금 증인 신청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단순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증인 신청 때문에 지금 시간이 많이 끌어졌는데 이제 증인 신청도 거의 다 끝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월까지는 재판이 거의 끝나면 뭐 9월이나 8월은 재판이 거의 열리지 않기 때문에 9월이나 10월 내지는 아무리 늦어도 올해 안에는 1심 선고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심이 나온다. 그럼 2심도 있고 또 대법원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 1심이 나오면은 그게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압박이 있죠. 여론의 압박도 있고 당내 압박도 있고 당을 아무리 장악을 하고 지금 당원 당규를 바꾸고 그랬어도요. 모두 다 뭐 친명으로 이번에 공천이 일관이 돼가지고 친명으로 의원들이 원내가 짜여 있다고 해도 1심이 만약에 어떤 선고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위증교사 재판이 제일 중요한 재판 결과가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요. 당대표 한 명에게 권한을 몰아주는 현행 원톱 지도체제는 계속 이어가기로 정리가 됐고요.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다음 주쯤 출마 선언이 유력해 보인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당은 일심일체가 되어서 전당대회에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하여 모든 힘을 합하여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됐죠. 경선 이제 룰 규칙이 확정이 됐습니다. 당원 투표 100%에서 당원 투표 80 그리고 여론조사 20%로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게 그 전에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체제에 들어설 때 이제 당원 100%로 바뀌었는데 그 전에는 여론조사가 30% 아니었나요? 그렇죠. 7대 3이었습니다. 7대 3이었는데 지금 7대 2. 8대 2. 8대 2. 8대 2.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사실은 그 당 대표를 선출하는데 일반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것은 끊임없이 지적되어 오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한편으로 당원들에게만 과거에 오래전에 우리 당이 이제 전당대회 대의원 10,000명으로 당 대표를 선출하던 때에 그때부터 당원들로만 그 당대표를 선출하니 일반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당대표가 선출이 되더라. 또 그런 반사적인 반대 논리에 의해서 일반 국민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다가 이제 이렇게 당원 100%로 회귀했다가 이번에 돌아왔는데요. 여러 가지 타협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7대 3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일반적으로 또 유승민 의원에게 좀 유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는 이제 과거에 그 7대 3에서 당원 100%로 간 것도 충분히 논리가 있었는데 원위치 해버리면 그 당원 100%는 굉장히 잘못된 결정이다. 여러 가지를 고려한 거군요. 무조건 잘못된 결정인데 이제 돌아온 것이 되니까 뭐 그런 논란이 제기가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황우여 대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황우여 대표 모습이 나오는데 황우여 대표가 부대표제 또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부대표제 하기로 했다가 그거 다시 원상태로 당대표 중심으로 하기로 했는데. 사실 정치권에서는 황우여 전 대표 지금 비대위원장께서 어당팔이라고 어수룩해 보여도 당수 8단이라고 불리는 분인데 저분이 저 이야기를 할 때는 뭔가 딴 배경이 있을 거다. 어떤 배경이 그러니까 있었을까요? 당내 모든 분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데도 끊임없이 주장하고 심지어는 거의 백지화됐는데도 어제까지도 주장을 했거든요. 그것은 아마 이 나머지 쟁점이 논란이 되어서 중심이 되는 것을 좀 흐리는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집단 지도 체제인데 당 대표 중심인데 당 대표 유고시에 부대표가 당 대표 역할을 하게 하도록 하겠다는 거였었잖아요. 그 내용은요, 사실은 집단 지도 체제의 단점과 단일 지도 체제의 단점을 합쳐놓은 거죠. 그렇네요. 장점은 하나도 없고 우리 당이 집단 지도 체제를 하다가 단일 지도 체제로 간 것도 전당대회 1등하고 2등이 하도 싸워서 그거 보기 싫어서 이제 단일 지도 체제로 간 건데 1등과 2등을 뽑아서 맡겨놓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그 당대표가 되어서 그 대선 1년 6개월 전에 사퇴를 하면 비대위로 간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당헌 당규는 그게 아니고 승계 순위가 있어요. 있군요. 그리고 과거에도 승계한 사례도 있고 정몽준 대표가 사실은 그 승계한 적이 있거든요. 그 당헌 당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더 나가서 전당대회를 다시 해서 당대표를 뽑아도 하등 문제가 없어요. 1년 6개월이 남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주장을 하신 것은 아마 다른 또 어수룩해 보이는 당수 8단의 알겠습니다. 묘미가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이제 출마 가능성이 뭐 거의 확실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뭐 여의도에 캠프도 차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데 이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은 100% 당원 경선이든 8대 2든 7대 3이든 5대 5든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세요? 지금은 사실은 이제 제가 주로 접촉해 본 그 대구 경북의 당원들에게도 한동훈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그 여론조사에서 등장하는 그
그 비율 정도의 지지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당원이 많이 반영되면 불리하다든가 또는 유리하다든가 그런 점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출발하는 시기는 이런 지지도가 있지만 한 달 이상의 선거 운동이 굉장히 긴 과정이고요. 당원이나 또는 그 나중에 그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일반 국민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 여론이라든가 또는 관심도가 굉장히 빨리 전파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자기 선거를 해본 적도 없고 정치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키울 만한 그런 계기가 별로 없었거든요. 사실 총선 때도 그 전체적으로 그 정치 스타로서 등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당대회에 나와서 대표 경선을 할 때 TV 토론을 한다든가 또는 쟁점에서 예를 들어 특검법에 대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출마하면은 당대표 후보들끼리 질문을 했을 때 또는 공격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지지율이 하루에 10%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신경민 의원께는 앞서 이제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공을 좀 더 쌓고 나와야 한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재호 이사장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동생이라면은 지금 출마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충고해주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지금까지 선거 이후 2달 동안에 한동훈 위원장이 보여준 행보를 보면은 처음에 안 나올 듯하다가 이제는 안 나오면 안 되게 됐죠. 안 나오면은 바보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안 나올 수가 없게 여러 사람이 만들어준 탓도 있고 본인도 뭐 외국으로 훌쩍 떠났다면 모르지만 도서관에서 저렇게 발 꼬고 앉아서 왔다 갔다 하면은 나오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SNS 글도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겠다는 얘기인데 이제 뭐 23일쯤이면 후보 등록을 하는 그 시점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 선언을 할 수밖에 없고요. 굉장히 좀 급하게 되는 거고요. 금방 김 의원이 얘기한 대로 한 달 동안 노출이 되잖아요. 이 노출 때 핵심은 윤한 갈등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아마 핵심이 될 거고요. 윤한 갈등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 문제랄지 최상병 특검법이랄지 뭐 이런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될 텐데 그렇겠네요. 이 부분을 한동훈 위원장이 윤한 갈등 1, 2차 때처럼 어영부영 넘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되더라도 저는 뭐 굉장히 위태위태한 대표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군요. 저는 거꾸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를 하지 않으면 정치권에서 지금까지 쌓은 자신의 정치적 자산은 다 날아간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출마를 하는 것이 이제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출마를 해서 대표 경선 동안에 한 달 넘는 기간 동안에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보여주고 평가를 받아서 당선이 되면 지금 뭐 옆에서 훈수 두는 분들 뭐 좀 더 내공을 쌓아라 뭐 이런 이야기도 그것을 극복을 하는 과정이 선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공을 쌓겠다고 물러나면 없어지는 거죠, 자산이. 그래서 달려들어서 선거에 나와서 그 대표에 당선되면 그 모든 것을 보여주고 또 대표로서 말씀하신 윤한 갈등도 대표가 되었을 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대선까지 가기도 또 쉽지 않을 거고요. 그 모든 것은 지금부터 한동훈 위원장의 역량에 따르는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당대회를 시작하면은 지역을 다 돌잖아요. 지역을 돌고 투표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뭐 윤한 갈등을 비롯해서 최상병 특검법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이 갈 거예요. 그럼 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표 공격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뭐 검사가 피의자 공격하는 거야 아주 쉬운 일인데 지금부터는 이제 답변을 해야 될 겁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다른 주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이 지금 어떻게 가야 되는지 지금 당장 국회에 들어가야 되는지 들어가지 않고 버텨야 되는지 또 특검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데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받을 텐데요. 그에 대해서 확실한
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삐끗하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이제 삐끗하면 한동훈의 진면목이 지금부터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어떤 답변을 할 것 같아요? 최상면 특검법에 대해서만 일단은 민주당 입장에 좀 가까이 와줘야 될 겁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고 예. 이 용산을 편들대거나 국힘당이 지금까지 입장으로 가서는 한동훈 별거 없네라는 얘기가 금방 나올 겁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예, 말씀하세요. 예, 당원팔 때 일반 여론조사 2잖아요. 그러네요. 일반 여론조사도 우리 당 지지자 또는 무당층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민주당 쪽에 가까이 가면 유승민 제2의 유승민이 되어서 급전직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최상병 건은 좀 다를 거예요. 그런 좀 두고 그럴까요? 볼 일이긴 한데. 좀 지켜보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정치원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제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규모 4.8의 강진으로 주택과 학교는 물론 국가문화유산까지 수백 건의 피해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혹시 모를 여진의 불안감 속에서 일상 복귀를 위한 경제적, 심리적 지원을 정부에 호소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진이 지나간 자리, 예전처럼 생활해도 되는 건지 소방당국의 현장 조사가 한창입니다. 이 집은 지붕에서 내려온 금이 창틀 안쪽까지 깊숙하게 나버렸습니다. 위험하겠네요. 여기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앞쪽에는, 안쪽에는 좀. 여전히 지진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 주민들은 심리 상담이라도 받아보려고 집 밖에 모였습니다. 불안하고 다리가 떨려갖고 어저께 살지 못했거든요. 오늘은 조금 후련하고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 집계된 지진 피해 상황은 여기저기서 수백 곳이나 됐습니다. 전북 전역의 주택과 학교, 공공시설에서 허물어지고 깨진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내소사와 계암사 등 국가유산도 곳곳이 손상됐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현장을 찾아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안전을 잘 점검하고 안전할 경우에만 이렇게 거주하실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 점검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요. 주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가난한 사람한테만 오는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도 모든 것이 있고 편안히 잠잘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정부는 시설물 위험도 평가를 빠르게 마친 뒤 다가오는 장마철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서둘러 복구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동해안 지역은 잠시 더위가 주춤했지만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는 불볕더위가 이어지며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올라 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오늘 무척 더운데요. 서울 기온이 32도를 넘었다고요? 네, 오후 4시 기준 서울의 기온은 32.8도로 올여름 들어 가장 높습니다. 기상청이 예보했던 최고온도 32도를 넘어선 겁니다. 이 밖에도 경남 의령 36.9도, 광주와 정선 36.2도, 구미 36.1도 등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서 최고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열기가 누적된 가운데 오늘도 맑은 날씨에 강한 햇볕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영남은 나흘, 전남과 경기 일부 지역에선 사흘 내내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한 햇볕으로 오존 농도도 높아져 서울과 경기, 호남과 영남 일부 지역에는 오존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반면 이틀째 열대야가 이어졌던 동해안 지역은 더위가 다소 누그러졌는데요. 강릉 기온이 현재 29.7도, 속초 26.8도로 어제보다 5에서 8도가량 낮습니다.
기상청은 고기압의 중심이 한반도에 위치하면서 바람이 다소 약해지며 산맥을 넘는 승온 효과가 약해졌고 낮 동안 해상으로부터 바람이 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내일은 더 덥다고요. 네, 사흘째 최고 기온을 경신한 서울은 내일은 33도까지 오르며 다시 기록을 갈아치울 걸로 보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중심이 한반도에 있다면 내일은 고기압이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우리나라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걸쳐 오늘보다 따뜻한 남서풍의 강도가 다소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내일 구미는 35도, 대구와 대전 34도, 광주 33도, 강릉 32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넘는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때이른 더위는 내일 절정에 달한 뒤 주말에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며 다소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이슈온으로 이어갑니다. 이번 키워드는 무기징역입니다. 처음 보는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최윤종. 어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나온 데 이어 전혀 모르는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 역시 오늘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죠. 그런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냐? 그럼 대체 어떤 범죄를 저질러야 사형이 선고되는 거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무기징역형은 20년이 지난 뒤에는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지난해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30년 만에 가석방으로 감옥에서 나온 60대가 출소 후 또다시 지인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논란에 불이 붙은 적이 있었죠. 유기징역뿐만 아니라 무기징역의 경우에도 20년, 법적으로는 20년이 지난 다음에는 가석방 대상이 될 수는 있거든요. 물론 이게 지난 2010년 무렵에 그전에는 10년이었어요. 근데 이게 2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20년 너무 짧다라는 반성이 있어서 작년에는 이걸 30년으로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자는 주장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종신형은 사실상 사형과 다름없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무고한 사람을 상대로 한 끔찍한 범죄를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처벌이 합당한 건지, 악을 뿌리 뽑는 다른 수단이나 대책은 없는 건지 사회 전체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며 몰래 촬영한 최재형 목사. 오늘 영등포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2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 조사는 오늘이 처음인데요. 건조물 침입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된 건입니다. 최 목사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김 여사의 비서가 접견 장소와 일시를 알려주는 등 모든 만남은 합의해서 이루어졌다면서 건조물 침입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또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 자신이 외국 국적이라 신고 대상이 아니라며 종결한 건 잘못된 해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를 한 번도 서면 조사나 대면 조사를 하지 않고 급하게 6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하필이면 대통령 부부가 해외 순방을 간 그날 급급하게 1시간 반 동안 설전을 벌여가면서 이 종결 처리를 했다고 하는 것을 듣고 저는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외국인이 주는 선물은 국가기록물로 분류됐다라고 하는 그런 거의 궤변에 가까운 답변을 권익위가 했는데요. 거기서 말하는 외국인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이나 국가수반, 대통령, 수상 이런 분들을 말하는 외국인이지 일반 외국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조항의 해석이 잘못됐고.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대구에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화면입니다. 주민들이 여느 때처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요. 하지만 문이 열리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야구 방망이를 치켜든 20대 남성이 금방이라도 휘두를 것처럼 위협한 겁니다. 더 황당한 건 이 남성 같은 아파트의 주민이라는 점입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도착했는데도 똑같이 야구 방망이로 때릴 듯이 위협합니다. 즉시 테이저건을 겨누는 경찰관들.
방망이를 내리라는 지시를 거부한 A씨는 결국 테이저건을 맞고서야 제압됐습니다. 이미 복도에 있는 초인종과 벽, 또 방화문 등을 모두 부순 상태였는데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셔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월 경기도의 한 기차역 인근인데요. 한 남성이 다른 남성에게 무언가를 은밀히 건네고 있습니다. 각종 피싱 범행으로 끌어모은 돈을 뽑아 쓸 수 있는 현금 인출 카드를 주고받은 겁니다. 이들은 대포 통장을 유통하고 또 돈을 인출하는 역할 등을 맡았는데요. 이들을 포함한 사이버 금융범죄 조직원 22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이스피싱과 메신저 피싱, 몸캠 피싱, 스미싱, 리뷰 알바 등 수법도 다양했는데요. 재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피해자 220명으로부터 95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일당 가운데 일부는 마약 유통팀을 만들어 텔레그램으로 필로폰과 대마 등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국내 총책 A씨 등 80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32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최근 초등학생이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리는 영상이 유포되면서 논란이 됐죠. 아이의 잘못과는 별개로 만 10살도 되지 않은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악마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고요. 전북교육청은 지난 11일 이 학생의 어머니에 대해서 긴급 임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긴급 임시 조치는 피해 아동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로부터 격리와 접근 금지 등을 말하는데요. 수사 단계에서 사전에 행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여러 차례 가정지도 요청을 했지만 해당 아동이 교권 침해를 한 건 교육적 방임의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고 하는데요.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필요한 의식주나 의무적 교육 내지는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터인데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조치가 실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게 된다면 지자체가 나서서 보호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계는 이번 사건으로 교단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학생에게 폭력을 당하고도 학대 신고를 우려해 훈계조차 할 수 없는 교육 현장이 됐다고 한탄했습니다. 부모의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교원이 무혐의나 무죄 결정을 받아도 학부모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아 벌어지는 일이라며 보완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한 식당 바깥으로 콘크리트와 철근 같은 자재들이 와장창 떨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마치 폭발 사고가 난 것처럼 보이는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 호텔 주차장 난간을 뚫고 차가 추락하는 사고가 나면서 식당 위로 떨어진 겁니다. 어찌된 일인지 오선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업 준비가 한창인 제주의 한 식당입니다. 식당 뒤편에 갑자기 부서진 콘크리트와 철근 등 건축 자재들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폭발이 날까 주방에서 가스 밸브를 잠그고 서둘러 빠져나옵니다. 오전 7시 20분쯤 제주시 용담동의 한 호텔 주차 빌딩 2층에서 SUV가 건물 밖으로 추락한 겁니다. 차량이 떨어지면서 주택과 식당을 덮쳐 지붕과 외벽 등이 파손됐습니다. 60대 여성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갑작스러운 사고에 식당 주인도 놀라 쓰러졌습니다. 부상자 2명 모두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료 준비하는 과정에서 차가 갑자기 꽝 하는 소리가 굉음 소리가 나가지고 나는 가스 폭발인가 해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달려왔거든요. 와보니까 밖에 시신 상태로 있었고 가게는 안내 들어와 보니까 이렇게 보다시피 엉망인 채로. 사고는 주차장에 들어선 차량이 2층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운전자 과실과 급발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부산에서 이른바 맛집으로 소문난 일부 식당들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음식을 만들고 원산지도 속인 사실이 부산시 단속에서 드러났습니다. 식용으로 부적합한 불량 달걀을 사용해 케이크를 만든 업소도 있는데 모두 형사 입건됐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 도심에 있는 대형 식당 주방입니다. 조리기구 주변에 음식물이 눌어붙은 흔적이 가득합니다. 쌓여있는 접시 근처에도 온갖 이물질이 흩어져 있습니다. 맛집으로 소문나 손님 발길이 꾸준한 곳이지만 주방 위생 상태는 엉망이었습니다. 다른 대형 식당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소비 기한이 지난 식재료가 냉장고에 쌓여 있고 보관 상태의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한번 썼다가 다시 올려놓으신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이거 물들이 다 무른 상태예요. 부산시는 지난달 지역 내 대형 식당과 케이크 제조업체, 축산물 취급점 등 120곳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벌였습니다. 위생 상태가 좋을 것으로 판단해 오랜 기간 단속을 벌이지 않았던 곳인데 15곳에서 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산란정보 표시가 없거나 깨진 상태의 불량 달걀로 케이크를 만들고 구청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로 빵을 구워 팔기도 했습니다.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을 허위로 표시하고 돼지고기 원산지를 속인 것도 적발됐습니다. 이른바 맛집으로 소문난 대형 식당들도 포함됐습니다. 대형 음식점들은 그에 준하는 위생 기준을 갖춰야 되는데 상당히 확인해 보니까 불결한 그런 조리 장소가 많았고 또 원산지를 속이고 그런 모습들이. 부산시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한 업소들을 형사 입건하고 관광객이 몰리는 여름철 단속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YTN 최상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방배동에 있는 고물상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늘 낮 충남 보령시 한 식당에서 70대 A씨가 운전하던 화물차가 주차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A씨는 사고 뒤 차를 몰고 달아나다가 중앙선을 넘어 보행자 울타리를 들이받았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오전 부산 감전동 폐수처리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작업자 2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압축된 수증기 설비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50대 여성 환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요양보호사가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수폭행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요양보호사 30대 남성 A씨를 지난 2월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물 단식 다이어트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은 물 중독 부작용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과도한 수분 섭취로 혈액 나트륨 농도가 낮아져 부종과 발작은 물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인천국제공항은 내용물을 알 수 없는 가방 등이 방치가 되면요, 반드시 폭발물 처리반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테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규정은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여행용 가방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수십 분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방치물품. 공항 곳곳에서 눈으로 목격된 것만 수십 개에 달합니다. 그런데 보호장비 하나 갖추지 않은 공항 직원들이 나타나 방치물품에 무언가를 부착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정해진 기한까지 철거하라는 안내문. 모두 규정 위반입니다. 국가 각급 보안 시설인 인천공항은 규정상 최대 30분 이상 방치되는 물품에 대해 폭발물 처리반을 출동시켜 내용물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처벌도 받습니다. 혹시라도 폭발물이 숨겨져 있을 경우 다중이용 시설인 공항에선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해주겠어요. 귀는 더 심각해요. 이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규정 위반은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주로 외국 상인들의 짐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장기간 쌓아두고 있는 걸 계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의 보안 시스템을 설계한 전문가는 기준 이상 방치되면 폭발물 처리반이 나와야 한다며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합니다. 보안 절차에 따라서 이게 처리가 돼야 되는 거지 누구 맘대로 이게 노숙자 거야 이렇게 하고 방치해서도 안 되고요. 누가
다른 물건들, 실질적으로 테러 물품들을 중간에 껴넣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전 세계 공항들이 보안을 강화하는 추세에도 역행한다고 강조합니다. 쉽게 접근이 가능한 일반 지역에서 테러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국제 민간항공기구나 이쪽에서도 랜드사이드 시큐리티를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는 거고 12년 연속 세계공항 서비스 평가 1위에 빛나는 우리나라 대표 관문 인천국제공항. 전문가들은 한순간 테러로 무너진 신뢰와 대규모 피해는 회복하기 힘든 만큼 가장 기본인 보안 원칙부터 지켜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곳곳에 방치된 여행용 가방이 주인이 있는 짐이라 규정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 결과 사실과 달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치된 여행용 가방들 주변으로 공항 직원들이 모여듭니다. 공항 보안팀까지 등장해 분주하게 사진을 찍고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잠시 뒤 승객들을 다른 곳으로 안내하더니 노란색 통제선이 설치됩니다. 규정대로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한 겁니다. 위험물 검사를 마친 방치 물품들은 모두 유실물 센터로 옮겨졌는데 따라가 보니 센터에 쌓인 여행용 가방 등이 한가득입니다. YTN이 방치 물품 처리 규정 위반을 지적하며 취재에 나서자 바로 당일 뒤늦게 일사불란하게 벌어진 일입니다. 방치물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위에서 공항 내 전체 방치물들 EOD 신고해라라고 지시하더라고요. 아, 터질 게 터졌구나 라는 말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본격적인 취재 전까지도 공사 측은 주인이 있는 짐들이라며 21일까지 철거하라는 안내문만 붙이고 방치해왔습니다. 철거 기한도 되지 않은 짐들을 왜 치웠느냐고 물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주인들이 장시간 자리를 비워 연락을 취한 뒤 규정대로 처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YTN 확인 결과 이날 옮겨진 방치 물품 90여 개 가운데 실제 주인이 확인돼 연락이 닿은 건 단 3건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앞서 철거 안내문을 붙일 당시 직원들은 이미 주인 없이 방치된 가방인지 확인한 뒤에 작업했었습니다. 주인이 있는 거라 내버려두고 있었다는 애초 공사 측 해명이 사실상 거짓말이었던 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공사가 방치물품 관련 보안 규정을 위반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지방항공청과 함께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YTN 취재를 계기로 적치물 처리 절차에 대해 돌아보게 됐다며 국민의 시각에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BTS의 데뷔 11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축제 2024 페스타가 열렸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전 세계에서 모인 팬들은 밝은 표정으로 축제를 즐겼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가 보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BTS의 생일, 데뷔 11주년을 팬들과 함께 축하하기 위한 2024 페스타가 열렸습니다. 행사 시작 수시간 전부터 부근 지하철역까지 긴 줄이 늘어섰는데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설렘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아미니까 당연히 와야죠. 방탄 생일이 저희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BTS의 인기를 증명하듯 행사장엔 미국과 유럽, 일본과 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 팬들이 모였습니다. 축제 참가를 위해 30시간이 걸려 한국에 도착한 브라질 팬들도 있었습니다. I changed all my life because I know BTS. And the final message is come to Brazil. 팬들은 사진을 찍고 BTS 멤버들에게 편지를 쓰는 등 현장에 마련된 다양한 행사를 즐겼습니다. 팬들의 열기에 관광객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함께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It's better than America. America is usually really bad. So this is very organized and good. 맏형 진이 전날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면서 BTS의 11번째 생일은 더 뜻깊은 날이 됐습니다. Yeah, we cried so bad in the hotel. Yeah, Which it's is like like the so day happy, come like already. happy tears. It's the start of the countdown. The countdown will start Yes. for the comeback. 이에 보답하듯 전역 직후 팬들을 향해 거듭 감사를 전했던 진. 기다려주신 아미 여러분들이 제일 고맙고 사랑합니다. 제
마음 여러분들께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팬 1000명을 직접 안아주는 이벤트를 열었고 이르면 올해 안에 솔로 앨범으로 본격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팬들은 이제 딱 1년 앞으로 다가온 완전체 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뭐라 해? YTN 이경국입니다. 네, 오늘의 경제픽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박기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네, 쿠팡이 과징금을 1,400억이나 받았어요. 얼마나 잘못했길래, 무슨 잘못을 했길래 1,400억이나 맞은 겁니까? 네, 잇따라 차례대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예. 먼저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 시장 1위 쿠팡에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예. 검찰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예. 1,400억 원은 유통업체에 부과된 역대 최고 과징금 규모입니다. 예. 이유는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자사의 PB 제품과 직매입 제품을 목록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는 건데요. 또 임직원이 구매 후기를 직접 작성하도록 해서 검색 순위도 조작해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위계 행위를 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용하지만 너무 티나게 쿠팡의 PB 제품이 항상 위에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조작을 하는 거예요? 네,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가면 특정 제품이 항상 상단에 노출되어 네.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하거나 이제 별점 또는 평점이 높은 제품들을 추천하는 이른바 알고리즘인데요. 바로 이 알고리즘 쿠팡 랭킹에서 PB를 상단에 노출하도록 조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 검색 순위 점수에서 직매입 제품과 PB 제품에만 1.5배 가산을 더 주는가 하면 아예 10위부터 5위 간격으로 PB 제품이 고정 노출되도록 설정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상단에 노출된 직매입 PB 제품은 모두 6만 4천여 개에 달했고요. 쿠팡의 관련 매출은 76% 넘게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쿠팡 임직원 2천여 명이 직접 PB 제품의 후기 7만여 개를 남기면서 순위를 조작한 사실도 적발이 됐는데요. 공정위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스스로의 지위를 악용해서 PB 상품 출시 초기에 인지도가 낮거나 판매량이 적은 PB 상품에 대하여 인위적으로 구매 후기 수, 평균 별점을 높이고 이를 통해 PB 상품의 검색 순위를 상승시킴으로써 소비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임직원 바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쿠팡 측의 입장은 나왔습니까? 네, 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예. 즉각 부당한 제재라면서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예. 쿠팡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무시된 시대착오적이고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형평성을 잃은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쿠팡은 오후 4시가 넘어서 추가 입장도 내놨는데요. 수십조 원을 들여서 로켓 배송 상품을 구매해 무료 반품까지 보장해왔다면서 로켓 배송 상품 추천을 금지한다면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 배송 서비스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100% 무료 배송을 위한 3조 원 물류 투자와 로켓 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 원 투자도 중단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쿠팡은 행정소송으로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일단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상품 진열과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장 제품 진열 방법이 유통기업들의 마케팅 수단이라는 반론도 거센 만큼 일단 법원의 판단까지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몰래 양 줄인 슈링크플레이션 딱 걸렸어? 네, 슈링크플레이션 요즘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단어 뜻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항상 먹던 과자를 꺼내봤더니 양이 줄어 있거나 포장만 커져 있던 경우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많이 경험하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런 제품들을 말하는 건데요. 줄어든다는 뜻의 영어 단어 슈링크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원가 부담에 제품 가격을 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가격 인상 대신에 상품 크기나 용량을 줄이는 걸 말합니다. 소비자들이 즉각적으로 이런 사실을 알기도 어렵기 때문에 합리적 소비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예, 값을 그러니까 똑같이 하고 양만 줄였다는 얘기잖아요. 몇 개 제품이나 적발됐습니까? 네, 한국소비자원이 모니터링을 쭉 다 해봤는데 모두 33개 제품이 적발됐습니다. 적게는 5.3%에서 많게는 27%까지 용량을 줄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국내 상품 가운데서는 오솔록의 제주 얼그레이 티백 1개 용량이 2g에서 1.5g으로 25% 줄었고요. 사조 대림 안심치킨 너겟의 무게가 22.2% 감소했습니다. 이 밖에도 마늘종과 소시지, 컵스프, 과자류 등 15개 제품이 용량을 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수입 상품 가운데선 캐러멜과 사탕, 쿠키 등 과자류에서 최고 27.3%의 용량을 줄인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시럽과 머스터드 등 18개 제품이 적발됐습니다. 이를 모르고 구매했던 소비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집에 가서 전에 구매했던 상품이랑 비교를 해보면 용량 대비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좀 제품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다음 장을 볼 때 다시 좀 꼼꼼하게 좀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상 꼼수에 소비자들이 속는 것 같은데 앞으로 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8월 3일부터는 용량을 줄이고도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다만 대상 품목은 조금 한정이 되는데요. 우유와 커피, 라면 그리고 생수와 과자 등 식품들과 화장지, 샴푸 등 생활용품이 대상입니다. 이들 품목의 제조업자들은 용량을 줄일 경우 포장이나 제조사 홈페이지 또는 판매 장소 가운데 한 곳에 용량이 줄어든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1차적으로 어겼을 경우에는 500만 원, 다시 한번 어긴다면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비자는 또 용량이 줄어든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분기별로 공개할 예정이고요. 만약 소비자가 용량이 변경되고도 알리지 않은 상품을 발견했다면 소비자원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에서 이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다니까 다행이네요. 맞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게 불닭볶음면 요새 많이들 먹는데 얼마나 매웠으면 리콜 조치를 한 거예요? 네, 먼저 이 매운맛 돌풍 일으킨 불닭볶음면 자주 혹시 즐겨 드시나요? 예, 가끔 먹습니다. 네, 매워서 예, 스프 다 안 넣어요. 네, 저도 이제 퇴근하고 가끔 이제 느끼한 피자나 치킨이랑 같이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 늘 매운맛을 즐겨 먹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혀가 아릴 정도로 굉장히 매운 맛이죠. 최근에는 K푸드 열풍을 타고 수출 효자 상품으로도 유명해졌고 외국인들이 먹는 모습을 보면 조금 신기하기도 한데요. 그런데 덴마크 정부가 이 불닭볶음면에 리콜 조치를 내렸습니다. 리콜 대상은 특히 더 매운맛으로 개발된 핵 불닭볶음면 매운맛 2배와 3배, 그리고 불닭볶음 탕면 이렇게 3개의 제품인데요. 이제 온오프라인 할 것 없이 제품을 매장에 반납하거나 폐기하라고까지 권고했습니다. 저 3배 맵다라고 써져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게 팔아요? 네, 우리나라에도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요. 네, 이게 지금 정확히 이렇게 리콜 조치가 된 이유는 캡사이신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제품들을 섭취할 경우 급성 중독 증상을 보일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너무 매우니까 폐기하라고까지 한 건데 너무 과도한 조치 아닌가요? 네, 먼저 이 라면들이 얼마나 매운 건지 매운맛을 수치로 보여주는 스코빌 지수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일반적인 삼양라면은 950, 이보다 조금 더 매운 신라면과 진라면 매운맛이 2,000에서 3,000 정도입니다. 반면 불닭볶음면이 4,400이고요. 이번에 덴마크의 제재를 받은 매운맛 2배, 3배 불닭볶음면은 각각 6,000에서 13,000에 달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흔히 먹는 청양고추의 경우에는 4,000에서 10,000 정도입니다. 하지만 결국 매운맛의 기준이라는 게 사람에 따라 다른 거죠. 예. 매운맛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불닭볶음면 자체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매운맛인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직접 외국인 만나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Because this is cheese, and this one is too spicy for me. 수치를 보면 매운맛이 강한 건 맞는데 급성 중독을 일으킬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삼양 측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네, 삼양식품은 일단은 조금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수출을 하고 있지만 이 같은 이유로 리콜 조치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입장인데요. 예. 이 이후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은 되지만 매운맛에 대한 각 나라의 국민적 기질이 다른 만큼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사안을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먼저 인지했다는 설명입니다. 덴마크 정부의 조치에도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독일에서는 아주 매운 칠리 과자를 먹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중독된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고요. 또 최근엔 미국에서 매운 청양고추보다 200배 가까이 더 매운 고추를 이용해 만든 과자를 먹고 한 청소년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검색 순위 조작, 쿠팡, 과징금 1,400억 철퇴 충격적인 소식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박규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기업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주 동안 미국 출장을 마무리하면서 삼성의 강점을 살리자고 말했습니다. 메타의 CEO 저커버그 자택에서 단독 미팅을 진행한 이 회장은 아마존, 퀄컴 등 세계 빅테크 기업 경영진을 잇따라 만나 미래 기술과 사업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2027년 새로운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기술을 도입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포럼을 열고 2027년까지 이 나노 공정에 아직 상용화 사례가 없는 후면 전력 공급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산그룹이 노후 발전소 교체 작업이 진행 중인 카자흐스탄에서 발전 사업 확대에 나섭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카자흐스탄 금융에너지 규경기업과 발전 사업과 관련한 협력 협정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농심이 우리 가로쌀을 활용한 매운 찜닭맛 볶음면을 오는 17일 출시합니다. 농림부는 그동안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식료품 업체를 상대로 가로쌀 제품 개발 지원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인테리어 전문 전시회인 2024 더 매종이 오늘부터 나흘 동안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35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해 최근에 유행하는 가구와 인테리어 소품 등을 선보입니다. 연일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가장 더운 곳은 경남 의령으로 36.9도까지 올랐고요. 서울도 32.8도로 올여름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더위 속 오늘 저녁까지 강원 남부와 영남, 전남 곳곳에는 기습적인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서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제주도에는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에는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덩달아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남부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은 중부지방 곳곳에서 또다시 올 최고 기온을 경신하겠습니다. 서울 33도, 대전과 대구 34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더위도 다소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